안녕하세요. 대덕고 2학년 윤사 수강 학생 여러분, 린도 까를로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원격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원격이 없기를 바랬는데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불민스러운 일이 생겨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번 일주일하고 그 다음에 추석까지 지나면은 다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이번 주 일주일 원격 수업 듣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수업을 할 부분은 근대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인데, 근대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어떤 반은 했고 어떤 반은 지금 한 반 정도가 지금 안 했는데, 근대가 들어서는 배경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은 간단히 하고 근대의 문을 열었던 데카르트와 베이컨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사상만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한 2주 동안 다뤄야 될 사상가는 이성주의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베이컨, 휴미입니다. 근대의 시작을 알린 그림이라고 자주 표현되는 게 바로 모나리자인데요. 중세 때는 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웃는 그림이 없다가 드디어 근대에 들어서면서 신이 아니라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문예부흥,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제 꽃을 피우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나리자는 어떻게 보면은 근대의 문을 열고 있다. 자, 저 미소를 보세요. 문을 연 다음에 우리 문 앞에서 저 미소를 짓는 모나리자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이제 중세 죄 많은 인간이 아니라 다시 위대한 인간으로 인간의 시대가 열렸고요. 신에서 인간으로, 신앙에서 이성으로, 종교에서 학문과 예술로 시대적인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나눠준 학습지 근대 첫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수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면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때는 다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학습지 채우도록 부탁드릴게요. 다빈치는 오른쪽에 아주 인간의 모습을 멋지게 그렸는데요. 인간의 나치화가 상당히 근대시대 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왜? 드디어 인간의 위대함,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 그대로 표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이죠. 자, 그리고 중세 때는 성경에 근거한, 아니 목사님의 근거한 이런 것들이 모든 어떤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뭐야? 과학적인 근거를 대봐. 이렇게 논리적, 과학적 사고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그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들어와서 노동자 신분을 갖게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라든가 또 신흥 자본가 그룹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발달하면 모두가 다 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산업혁명에 또 그림자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공장에서 정말 장시간 노동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노동에 시달렸던 그 노동자들은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을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가져온 빛도 있지만 분명한 그림자가 있었고, 또한 그동안의 모든 사회 중심이 어떤 토지를 소유한 그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돈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진 자와 자본을 가지지 못한 자, 공장, 기계 이런 생산 수단을 가진 자와 노동자들, 이런 빈부격차들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과학혁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성서와 교리가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해석하고요. 뭐 천동설을 대체하는 지동설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아니면 의학 같은 어떤 이런 과학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저렇게 이제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인간의 질병을 이제는 뭐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 중세시대 미신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렇게 직접 해부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인간의 병을 드디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고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책을 거의 접하지도 못했고 문자 해독 능력도 없었지만, 근대에 들면서 사람들이 문자 해독 능력을 갖게 되고, 드디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목매함에서 깨어나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스스로 이제 다양한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어떤 이상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종교개혁은 지난번에 했었죠. 이제는 교회 교황이 아니라 다시 성서와 신앙으로 돌아가자. 대표적인 사람 루터라든가 칼뱅의 직업 소명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트라는 병이 흑사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죽고, 그렇죠, 가족을 잃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패스트에 걸렸는데 중세시대 어떻게 했냐면은 패스트는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것이다. 그것은 신의 형벌이다. 심지어 그 걸린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매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자 사람들은 신은 진짜 존재하는 걸까? 교회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고 있지? 이렇게 회의적인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풍조가 이제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어떤 그 지리적인 한계를 또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 정신들이 또한 발달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적인 배경을 쭉 했는데요.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베이컨이라고 하는 학자를 알기 위해서 근대의 사상가들의 문제의식을 알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거니까 그냥 참고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메인 드디어 윤리와 사상답게 사상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시대가 교부 철학이라든가 스콜라 같은 신중심 그리스도교 중심의 세상이었다면 드디어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성주의자 그리고 경험주의자 이렇게 두 파트가 등장하는데요. 이성주의 경험주의는 우리가 예전에 1학기 때 공부해서 아마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서양 철학의 큰 흐름 두 가지는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이라든가 쾌락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이성을 강조한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 좀 근엄하고 품이 있고 어떤 인간다운 삶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구분한 다음에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했던 바로 이성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개성을 하게 되고요. 경험주의는 소피스트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나에게 즐거운 것이 선이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악이다. 또 이 쾌락주의적 전통을 에피쿠루스가 개성을 했고요. 그 전통을 바로 베이컨과 휴미라는 학자가 개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흐름은 근대 이후로부터 우리가 배울 데카르트, 스피노자와 베이컨, 휴 그리고 칸트와 공리주의까지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대시대 때 그 문을 열었던 학자가 우리 데카르트와 베이컨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성주의, 그죠? 이성주의를 열었던 철학자는 데카르트고 경험주의의 문을 연 사람은 바로 돼지고기 베이컨이 되겠습니다. 경험주의자죠. 자, 데카르트는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많이 나갔을까요? 아니면 건물 안에 많이 있었을까요? 이성주의는 머리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관찰과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건물 안에서 머릿속으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머릿속으로 가장 학문을 심오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기본적으로 철학자이기 전에 수학자였습니다. 수학은 이성적인 논리적 사고와 추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그리고 이후로 보는 이성주의자들은 상당히 수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경험주의자인 베이컨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관찰과 경험을 하고 그 관찰과 경험을 통한 수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어떤 과학적 원리를 도출해내는 이런 과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다. 그래서 근대 이성주의자는 수학에 좀 치중돼 있고
베이컨 같은 경험주의자들은 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이다. 자, 데카르트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많이 공부했는데요. 수학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때 스웨덴에 있는 크리스티나 여왕,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에서부터 스웨덴까지 이제 수학을 가르치러 여왕의 과외 선생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는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몸이 너무 허약하고 병약해서 일찍 한 1년 이상을 못 산다고까지 했는데, 아무튼 낮에 늦게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웨덴의 과외 선생님으로 갈 때 여왕에게 조건 하나를 답니다. 제발 새벽이나 아침에 수업을 하지 말고 오후에 아니면 저녁 때 수업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몸이 약합니다. 허약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은 새벽잠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운 스웨덴, 프랑스보다 그 북쪽에 있었던 스웨덴의 추운 곳으로 가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스웨덴 궁전으로 몇 달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새벽 찬바람, 그렇죠? 평생 동안 늦게 일어났던 그 습관을 버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가야 되는 그 피곤함. 그래서 결국에 데카르트는 과외를 한 몇 개월 후에 감기와 폐렴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생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데카르트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 같은 경우는 베이컨은 아주 천재였습니다. 천재여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서 그 당시 대법원장까지 오르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뭐 더 이상 뭐 세속적인 지위로 따지면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뇌물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감옥에 갇혔던 우리 돼지고기 베이컨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 과학이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수년간 과학 연구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과학 연구를 하던 중에 시골에 놀러 갔다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닭들을 보게 됩니다. 과학은 직접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야, 이 닭이 있는데 닭을 잡은 다음에 일찍 안 먹으면 일찍 부패하잖아. 닭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컨은 그 닭 농장에서 닭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음을 방에다가 놓고 그 속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얼음이 가득 찬 방이겠죠. 그 방에 앉아서 닭의 배를 가른 다음에 닭 배에다가 얼음을 넣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으로 따면 냉장고가 있으니까 다들 뭐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어리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베이컨은 어떻게 해야 닭의 보존 기간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닭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어 보자. 근데 그 밀폐된 공간에 얼음을 쌓아놓고 닭에다가 얼음을 타 보니까 그 온도가 현저히 떨어진 그 방에서 감기에 걸리고 또 폐렴으로 결국엔 죽고 맙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죠? 베이컨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닭고기에 얼음을 집어넣다가 우리 돼지고기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삶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 보면은 두 분의 삶이 상당히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은 베이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의 명언만 알아도 이 사람의 사상은 다 합니다. 베이컨은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The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여기서 아는 게 뭐냐? 무슨 지식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는 것은, 지식은 뭐냐면 과학 지식입니다. 세상에 대한 과학 지식. 자, 난 과학이 좋다. 밖에 나가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수많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쌓자. 그리고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멋질 거야. 자, 역시 과학을 너무 사랑했던 우리 베이컨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꿈들 한번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과학이 발달한다면 우리도 영생의 꿈을 좀 가끔씩 꾸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신데 아버지 어머니가 좀 아프고 이제 늙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원히 살 수 좀 오래오래 좀 이렇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호기심도 있고 진시황은 영생한다고 해서 수은을 과다 복용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태양왕 루이 14세는 모든 병이 치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빨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게 됐죠. 인간의 어떤 어리석은 꿈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이 프란시스 베이컨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면 영생이 가능할까요? 한 2주 전에 그 SBS 스페셜에서 뭐 영생에 관련된 그 스페셜 한번 해봤습니다. 방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냉동시켜서 과학이 발달하면 다시 해동을 한 다음에 뭐 그 사람에게 어떤 생명의 연장이라든가 질병 치료를 해서 함께 뭐 삶을 살겠다.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온 기억과 말투와 경험을 다 기억해서 인터넷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의 기억을 영혼처럼 이렇게 살려서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버상의 어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시도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구글의 이사이자 미래학자 레이 커즈왈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2045년이 되면은 지금 2021년이니까 34년 후가 되면은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심지어 그 나이 그 상태로 영생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회춘 세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의학 문제의 50%만 해결해도 인간의 기대 수명은 150년 증가하고 150년 뭐 평균 수명이 지금 한 90이라고 한다면 240살까지 사는 거고요. 90% 해결하면 100년 더 증가하고 99%를 해결하면 1000년을 넘게 살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좀 허황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하죠.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2045년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 2045년이 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발달한다고 보니까 미래학자잖아요. 구글의 기술 이사입니다. 허황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2045년까지 먼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해서 현재 1단계로 장수하는 식단을 가지고 계속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면 자신의 유전체를 재설계하고 3단계가 되면 인체 장기와 조직을 다시 젊게 다 재생한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은 현재 1단계는 먼저 실천해야 되겠죠. 2045년 전에 죽으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장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식단을 조절합니다. 아침에 먹는 왼쪽에 보이는 게 이 사람의 식사예요. 코코아, 산딸기, 베리, 그죠? 초콜릿, 훈제 연어, 고등어, 두유 이런 걸 먹고요. 더 아주 충격적인 거는 1년간 영양제를 11억 원어치를 먹는답니다. 아침에 30알의 영양제를 먹고요. 하루에 250알의 영양제를 먹는답니다. 지금은 그나마 그 약들의 효능이 좋아져서 하루에 250알이 아니라 100알을 먹는데요. 100알을 먹어도 그것만으로 배가 부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현재 나이는 68세지만 지금 한 5년 전 자료니까 현재는 70대 초반이 되겠네요. 몸의 나이는 거의 다 40대 후반, 현재 한 50대 정도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꿈, 레이 커즈와일의 꿈, 묘비명을 보세요. 1948년, 1948, never, 끝이 없죠. 자, 이런 세상, 이게 바로 과학기술이 꿈꾸는 인간의 어떤 허황된 꿈일까요? 자, 영국의 경험주의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아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고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유는 뭐냐? 오직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을 많이 환경을 강조하는 분들, 환경주의자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요. 이 베이컨은 철저한 과학지상주의자이자 인간 중심주의자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연을 고문대에 올려놓고 해부하고 고문하라고 합니다. 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자연과학이 엄청 증가하면은 완벽한 이상사회인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사회가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과학적 이상사회를 가지고 책을 짓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분이 특히 강조한 방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과학은 뭡니까? 귀납법이죠. 귀납법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가 돌아올 귀자예요. 오른쪽에 선생님이 베이컨의 비유에 따르면 베이컨의 신기관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수많은 벌들이 밖에 나가서 꿀을 다 딴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과학하고 똑같다. 그럼 꿀들 저기 그 별들이 이 벌들이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꽃을 날아다니면서 다 그 재료를 구해오고 꿀을 구해오잖아요. 이게 바로 과학의 실험이자 과학의 관찰이다. 관찰과 실험 수많은 사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의 일반 원리 제너럴 시어리라고 왼쪽에 선생님이 어디서 빼왔는데요. 하나의 일반 원리를 하는 거죠. 그럼 시기하면 뭘까? 윤인철은 다리가 두 개다. 윤인철 다리가 두 개죠. 김지혜 선생님 다리가 두 개다. 송원영 선생님 다리가 두 개다. 그죠? 최시영 선생님 다리가 두 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리가 두 개다. 문재인 대통령 다리가 두 개다. 그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다리가 두 개다. 트럼프 다리가 두 개다. 호나우두 다리가 두 개다.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은 다리가 두 개다라고 하는 일반 원리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납법은 뭐냐?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공통된 원리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귀납법이라고 했고요. 특히 베이컨이 강조한 학문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찰과 실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귀납법.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각각 수많은 어떤 사례와 사실들의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하나의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 A도 죽는다, B도 죽는다, C도 죽는다, D도 죽는다. 고로 인간들은 죽는다. 원리가 도출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프란시스 베이컨은 꿀벌에 비유를 했습니다. 꿀벌이 쭉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는 관찰과 실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다시 가지고 오는 이런 과정이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컨은 책 신기관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양쪽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 당시 세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중해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베이컨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를 뚫고 대서양으로 먼 세상으로 열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기존의 어떤 세상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바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항해를 하자. 새로운 탐구의 세계로 인간이 나아가자. 바로 뭡니까? 이 과학의 세상을 열자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자. 자, 이 신기관의 표지 참 베이컨의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베이컨이 썼던 책 이름이 뉴 아틀란티스고요. 베이컨이 나온다. 그럼 과학적 유토피아를 꿈꿨던 세상이다. 이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페루를 떠나 우리는 남해를 경유해서 중국과 일본 향해 출발했다. 가던 중에 어떤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 보니까 솔로몬의 집이라는 어떤 학회가 있는 섬이었대요. 그 섬이 뉴 아틀란티스예요. 뉴 아틀란티스 섬에 갔더니 과학을 엄청 연구하던 그런 뭐 사람들이 있었나 봐, 연구소가. 그래서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한 번 먹으면 오랫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신체 근육을 빠르게 만드는 음식, 달리기라든가 뭐 이런 능력을 키우는 음식, 뛰어난 성능의 렌즈, 그죠? 저 하늘까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인공 무지개를 만드는 기술, 물 밑으로 가는 배, 현대사회는 잠수함이죠. 새 날개 모양을 위해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죠. 그러니까 베이컨의 상상력을 한번 보세요.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에서 베이컨의 상상력은 솔직히 따지면 지금 현대사회에 상당히 다 실현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은 좀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참 베이컨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왼쪽의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림 맨 위에 보면은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은 그 바다 밑에 뭔가 물체가 보이죠? 잠수함이 되겠고요. 바로 섬 바로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길게 연결해가지고 귀에다 뭘 대고 있죠? 지금 좀 전화기입니다. 이런 무한한 상상을 했던 게 바로 베이컨이다.
이런 세상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 꿈을 소설로 만들어 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과학적 유토피아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베이컨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남았네요. 그럼 과학자는 어떤 태도로 과학을 연구해야 되는가? 그래서 네 가지 우상,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할 때는 이런 네 가지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4대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과학자가 지녀야 될 네 가지 버려야 될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과학자는 절대 지녀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가 벗어나야 될 우상이 되겠죠. 첫 번째 종족, 두 번째 동굴, 세 번째 시장, 네 번째 극장인데 이 이름만으로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족의 우상이 뭐냐? 인간이라는 종족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라는 종족 중심으로 가끔 우리가 세상을 봅니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죠. 까치가 막 울면은 와 까치가 우니까 오늘 손님 오나 보다. 뭐 까치가 손님 온다고 뭐 얘기를 해줍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 코스모스가 싹 바람에 흩날려요. 아이고 코스모스가 오늘 나에게 인사를 하네? 코스모스가 무슨 인사를 하는 겁니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라. 자는 객관적으로 해석해야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라.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깍깍하니까 아이고 비둘기가 나에게 인사를 하네? 무슨 인사를 합니까? 비둘기의 마음 모르지. 인간이라는 종족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마라. 그죠? 첫 번째 잘못된 편견이고요. 두 번째 동굴의 우상. 동굴은 뭡니까? 우물한 개구리죠. 동굴에 갇혀있다. 이건 뭐냐? 개인의 특수성. 내가 그동안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성장 환경, 나의 지식, 나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개인의 특수성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뭐 과학이라는 게 가설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가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지식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굴 속에 갇혀있지 마라. 쉬운 말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라. 개인의 특수성에 의한 편견에서 벗어나라. 이게 되겠고요. 시장의 우상은 시장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시끄러운 게 바로 왜 시끄럽습니까? 막 말들이 많잖아요. 시끄럽게.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또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뭐뭐 카더라. 그렇대 뭐뭐 이래. 야 저기 유니콘이 있는데 유니콘이 뭐 뿔이 달려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근데 이거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야 저기 야간 자습 끝나고 불 다 꺼진 교무실에서 나오는데 저 복도 끝에서 어떤 여자가 날 보고 카를로스 안녕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허황된 어떤 언어들 때문에 만들어진 편견. 아우 시끄러. 그만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야 진짜야 그거? 그죠? 언어로 인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시장의 우상이 되겠고요. 마지막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은 뭡니까? 스크린에 화면이 나오면 우리는 다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뭐합니까? 가만히 멍하니 보고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면은 옛날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을 했겠죠. 연극을 하겠죠. 가만히 우리는 앉아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냥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세상을 오면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한테 그럽니다. 얘들아 나는 너네 윤리 선생님이야. 1 더하기 1은 3이다. 알았어? 와, 야 윤리 선생님이 1 더하기는 3이라고 했으니까 야 우리는 그거를 그냥 3이라고 믿어야 되니? 알았지?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에서 중요한 건 이거래. 야 그러니까 우리 그게 맞는 거요? 이런 권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뭐처럼? 극장에 앉아있는 관객처럼.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권위에 대해서 새로운 궁금증을 한번 던져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권위 있는 사람, 어떤 권위 있는 책, 권위 있는 어떤 그런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이것은 극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베이컨이 네 가지의 우상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나 역시도 약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베이컨은
과학자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인간이라는 종족 중심으로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코스모스는 절대 우리한테 인사 안 해요. 동굴의 우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가진 특수성의 영미여서 세상을 해석하지 말고, 시장의 우상, 그 쓸데없는 언어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시끄럽게, 극장의 우상, 관객처럼 앉아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있는 그런 네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은 여러분들 조금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이컨의 꿈 과학적 유토피아입니다. 모든 질병이 정복돼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아까 커즈와일 얘기했었죠. 자연과 환경을 인간의 의도로 다 조작할 수 있다면, 뭐 지금도 많이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환경 보호냐, 개발이냐 이런 논쟁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어떤 존재, 인공지능, 로봇이 다 대체한다면, 자, 이게 어쩌면은 베이컨의 꿈이죠. 자, 지금 베이컨이 살던 시대와 우리 몇백 년 차이가 있지만 베이컨의 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현이 되고 있어요. 자, 베이컨의 꿈이 실현됐는데 만약 베이컨이 현대 사회로 다시 살아온다면 정말 베이컨이 이 사회를 보고 현대 사회를 보고 내가 꿈꿨던 이 사회가 맞아? 그럴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그것이 곧 인간의 행복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학과 행복은 비례할까요? 인간의 행복에 과학 이해로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 인문학을 공부한다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토피아, 토피아는 세상이죠. 유는 낮인데 세상에 없는 곳. 세상에 없는 곳이 아니라 근데 없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해요. 아, 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토피아고요. 디스토피아는 디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가 아닌 거예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주 슬프고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그 어두운 부분, 아주 그 유토피아가 가져올 수 있는 너무나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그런 세상은 아니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많이 보다 보면 유토피아적 작품이 있고 디스토피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와, 이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유토피아적인 작품이고요. 디스토피아는 너무나 비극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너무나 아픈 모습, 어떤 유토피아라고 꿈꿔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아니면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크게 정말 훼손되고 있는 거야.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보여주는 소설들이 있어요. 어쩌면 유토피아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고 디스토피아는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토피아적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쩌면은 이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더 큰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리의 경각심을 주는 작품입니다. 자, 유토피아를 봅시다. 계몽시대,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르네상스,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편견이라든가 미신 이런 것들이 다 타파되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유토피아적 책들이 많이 나와요. 와, 이제 인간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꿨던 게 바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고요. 와, 이런 섬이 있어서 그럼 51개의 섬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등하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오락하고 똑같이 삶을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유토피아 꿈을 꿨고요. 뉴 아틀란티스는 와,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런 과학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나올까. 과학적 유토피아 뉴 아틀란티스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가 다 유토피아적인 작품이죠.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20세기 초반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도 발생하게 되고요. 사회주의라는 것 또한 모두가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서 이 사회주의가 어떤 독재라든가 전체주의로 빠지고 빈부격차의 문제가 생기고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인간들은 소외되고 자본에 의해서 공장 노동자로 살면서 인간들은 다 기계화가 되고 이 실패한 유토피아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20세기 초반에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든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같은 이런 어떤 암울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작품은 유토피아와는 달리 좀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그렇죠? 어떤 유토피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 그래서 이 디스토피아의 작품 중에 멋진 신세계를 선생님 잠깐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자,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저게 영어판 표지는 되어 있고요. 그 간략한 내용은 9년간의 세계 대전쟁이 일어난대요. 뭐 작품에 보면 이게 뭐 핵인가 뭐 생화학인가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 세계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인간을 전 세계 모든 인간을 이제는 유전학적으로 선별해서 인공 수정으로 다 출생을 인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억의 인구가 절대 넘지 않게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정부가. 국가도 없어요. 이제는 그죠?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자, 국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이라고 하는 계급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계급마다 사회적 역할 분담을 다 하고 거기에 맞는 뭐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은 당연히 있겠죠. 자, 체격, 성격, 지능, 체질, 직업, 취미를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자 조작을 다 하는 거죠. 유전공학. 그래서 운명을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뭐 거기에 맞는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열대지방 노동자로 살 거다. 그렇게는 유전자에서부터 장티푸스에 잘 안 걸리고 막 꼬박꼬박 조는 수면병에서 잘 안 걸리고요. 얘는 철강공으로 평생 살 거야. 걔는 뜨거운 열기에 익숙하게 유전자를 조작하고 얘는 알파, 베타, 지배계급이 될 거야. 그러면 지적인 취미, 적성, 판단력 이런 거를 가지고 키우고요. 생산계급은 또 엡실론 위에 나오는데 엡실론 같은 최하 계급은 육체 노동에 적합하게 키우고 그래서 지배계층은 난자 하나에 한 명씩 딱딱 태어나게 하고 생산계급은 무려 뭐 난자 하나에 선생님 책이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거의 난자 하나에 100명씩 대량으로 그냥 쌍둥이 90명인가요? 그냥 쌍둥이를 막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전공학이죠. 유전공학.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 형질을 다 조작하고 계급에 맞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태아 때부터 계속 세뇌교육을 하는 게 세뇌교육. 근데 과학이 너무 발달해 있고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각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하고 물질적인 풍요롭게 먹고 자고 오락하고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는 거예요. 내일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적 풍요와 끝없는 쾌락, 향락을 다 즐기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고독도 없고 불안도 없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또 오락을 하면서. 자, 그리고 만약에 고독과 불안증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약을 주어서 최고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부가 관리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공장식으로 만들어진 공장식으로 출산한 그런 아이들 기계화된 세상이지만 각각 모두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과학이 엄청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육체적 고통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없고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한다면 모두 쾌락이 다 보장되고 그죠? 자, 베이컨이 꿈꿨던 과학적 유토피아일까요? 자, 멋진 신세계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그 앞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과학이 완전히 발달한 세상. 그렇죠? 이 디스토피아라는 작품에서 지금 올더스 헉슬리가 얘기하는 것은 베이컨이 옳았다를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컨이 꿈꿨던 과학적 유토피아가 어떤 정말 어두운 그림자, 어떤 비극을 가지고 올지를 표현해보는 이것은 디스토피아의 작품입니다. 우생학. 우생학이 뭡니까? 우월한 유전자는 많이 생산하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는 도태시키는 그런 우생학. 그죠?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로 지배층을 맡기고 우월하지 못한 계급들은 다 육체 노동자로 이렇게 만드는 우생학, 유전공학, 생물학 결정론에 따라서 마치 공산품처럼 다량으로 사람들을 생산하고요. 임신도 없겠죠? 왜? 뭐 거기 공장 런던에 있는 그 시설에서 그냥 아이들을 다 딱딱딱딱딱딱딱 사회적 역할에 맞게 다 찍어내니까 공장처럼 임신도 없어요. 결혼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아무런 불행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 일을 하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체 세상에 아마존 인디언 구역에 이들과 달리 자연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여차 해서 거기서 살던 존이라는 남자애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이 이 신세계 전체의 지도자 총통인 무스타파 몬드와 만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 작품의 핵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 작품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더스 헉슬리 이 책을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책장에서. 자, 존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락을 원치 않아요. 자유를 원해요. 그리고 죄도 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기계입니까? 그죠? 인간의 모든 삶이 다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요? 그럼 결정된 삶이잖아요. 난 자유를 원하고 죄도 원해요.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건 그래? 그냥 살아. 다 행복하잖아. 지금 상태 어때? 아닙니다. 전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인간은 늙고 추하게 살게 돼. 그 권리를 원하는 거야? 암에 걸려. 우리가 질병을 다 관리해준다니까.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암에 걸리고 싶어? 먹을 것이 없거나 이 아주 불결한 세상에서 아주 병이라든가 벌레가 들끓는 그런 세상 살게 돼. 자,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계속 불안해하고 싶어? 그런 권리를 원해?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리게 돼. 그것도 원해? 이 모든 것들을 원한다면 이건 나쁜 거잖아. 이걸 원해? 자, 조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난 그 모든 권리를 원해요. 그리고 난 누구야? 인간입니다. 이 소설 선생님 여러분에게 정말 강추를 하고 싶어요. 한번 정말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옛날 한번 읽다가 최근에 아들이 읽는 거 뺏어가지고 다시 한번 나도 읽어봤는데 난 너무 정말 현대사회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아주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40분이나 됐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오늘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에 데카르트부터는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대로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